그러니까 다 계약서 써. 지금 오전에 다 바빠. 오늘 하루 종일 네 계약서 쓴다는 얘기가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5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요즘 아주 그냥 한 이슈가 많아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뀐다고? 최장 3년 6개월 만에? 네, 그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던데 밤잠을 못 이루셨겠어요? 저는 네. 이명 때문에 그거 말고는 네. 뭐 세상이 내가 먹고 싶은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 잘못 그래요? 먹고 그냥 그러려니 파도가 이렇게 치면 그 파도를 잘 타고 파도가 높을 때는 또 높은 파도에 낮을 때는 낮은 파도에 잘 몸을 맡기면서 이렇게 가야죠. 뭐 그러려니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별별스타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집이 도리어 싸 보인다. 다시 매수 발길이 이어진다. 라는 소식인데요.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100을 넘겼다고 합니다. 규제 풍선 효과에 서울로 유턴한다. 전세 난민 중저가 아파트 매수한다. 강남도 재건축 조합 설립으로 인해서 꿈틀한다. 11시구 전세 대책 효과는 전무하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만에 서울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다시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매수자가 급증한 건 전세 대책이 발표된 지난 19일 전후부터라고 합니다. 매수 문의는 점차 늘고 매도 문의가 다시 주춤하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1시구 부동산 대책으로 부산, 김포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인근 비규제 지역이었던 대구, 대전, 울산 등의 지수가 모두 110을 넘겼다고 합니다. 서울 주택시장은 매도자 우위로 전환하고 지방부동산 시장도 매도자 우위가 더욱 굳건해지는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대책이 1인 가구 위주의 호텔, 전세 등에 맞춰지자 전세 수요자들이 매수로 방향을 튼 영향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지방 집값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서울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가격 메리트까지 더해졌다. 전세 난민들은 서울 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강남 재건축 조합 설립 움직임에 고가 아파트 수요까지 살아나는 모습이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단지들의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를 넘어가면서 조합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매수세가 붙는 양상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매수 심리 지수가 110을 넘겼다라는 얘기, 또 풍선 효과가 다시 시작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에 달려있는 얘기도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상승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실. 그리고 여기 지금 빠져있는 지금 이 지수가 매수자들이 이제 매수자 지수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고 하나 4번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1번이 그거네. 4번이 빠진 게 아니라 1번이 그래요? 그거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1번의 내용이 약간 확장한 내용이네. 그러니까 근래 이제 얘기들을 보면요. 주말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들이 현장 중개업소에서 나와요. 이 매수가 누구냐? 이게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보러 와서 그 다음 주에 계약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들이 많은 단지들에서 이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그게 올라버린 전세 때문에 매매가랑 전세가랑 가격 갭이 계속 줄다 보니까 오른 전세가를 주고 들어가느니 그냥 사자. 이 수요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얘기가 뭐 전세 대책이 별거 없어서 매수로 갔다.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고 내년에도 뚜렷하게 지금 정부가 내세운 11, 19 대책의 전세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뭐 하나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니야. 야, 나는 애 키우고 초등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낼 좀 좋은 집을 전세가 만약에 그쪽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 대책 운빨이라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면서 넣어보면서 좀 있어 볼래 뭐 이게 있겠지만 결국 내놓은 게 보니까
어디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나 공급될 만한 그런 임대 아파트들 면적도 작죠. 그렇죠. 예, 그거 월세로 일단 세 빼보고 안 빠지면 그거 전세로 돌려서 그거 전세 줄게요. 그거 전세 공급할게요. 그 동네는 나 전세 준다고 해도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한테. 또는 호텔. 이게 사실은 전세 대책이라고 포장은 해놨지만 사실은 저소득층, 지금 이제까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배려계층들에 대한 주택들 있잖아요. 청년주택, 뭐 장애인들, 연세 있으신 분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하겠다. 이거 주거복지 로드맵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연장선이지 사실 지금 중간에 껴있는 소득도 어느 정도 되면서 도심지 안에서 주택을 소비하고 있던 이분들에 대한 전세 대책은 사실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전세 대책은 없고 이상한 것만 갖다 껴놓고서 그리고 또 다세대 주택 빨리 져가지고 그거 집 지어지면 좀 안정화되지 않겠어요? 내년 봄이면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막 답답한 수요자들이 지금 매수 시장에 그러니까 막 엄청 뜨거운 건 아니야. 근데 일단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사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기보다는 매수가 나타나서 그렇게 가격들이 좀 정체기에 있던 지역들의 매매들이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다. 물건이 빠지면 그 다음에 더 물건이 없고 추가 매수가 들어올 때 매도 우위가 이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뭐 그런 목전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방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것도 진짜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뭐 예, 부산이고 울산이고 수도권이고 예, 거래되는 가격들 보면 야 서울이 이 정도면 싸네 다시. 옛날에는 지방이 가라앉아 있고 서울이 비싸니까 아예 서울이 너무 비싸 그랬는데 이게 이만큼 쭉 올라오고 나니까 야 차라리 지금 그럼 지방에 저 아파트가 저 가격이면 서울에 이 가격이 싸네. 비교해서 볼 때 이제 그런 어떤 작용도 그렇죠. 어느 정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되고 강남권의 압구정의 근래에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지표상 거래 사례들로 나타나고 압구정 부동산 사장님들이 올려준 뭐 거래됐습니다. 쭉쭉쭉쭉 나오는 그 소식 요새 발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효과가 100% 맞죠. 뭐냐면 이게 뭐 좋아질 거다. 사업이 빨리 가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업이 빨리 가니까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원지 양도가 제한돼요. 소유가지구라서 못 사. 그러니까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못 사니까 막차 타야 돼라고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인가 전에 사야겠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올해 안에 안 내면 2년 실거주 의무를 실거주 요건이 붙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의 최고 핵심 지역의 비싼 지역은 그렇게 이 규제에 따른 반작용으로 어떻게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규제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사려고 들어오고, 또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을 하고, 두 개 맞물려서 사실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요건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부분 핀트가 좀 다르게 이렇게 시장의 수요를 작동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 정책의 영향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별별 시도할 때도 소장님도 그렇고 계속 얘기해 왔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가 일종의 결과치 값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도 보면 사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녹화인데 지금 제가 아는 부동산들은 오늘 다 계약 썼어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여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계약 썼어. 지금 오전에 다 바빠. 오늘 하루 종일 계약서 쓴다는 얘기가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안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 주제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사실 지난 텀에서 발생했던 똑같은 움직임이 이번 텀에 반복되거든요. 이따가 지금 또 두 꼭지에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 나인 공공재개발 네네. 관련해서 또 그 얘기도 좀 덧붙여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이야기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2021년 예산안을 통해서 40년 이상 모기지 공급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투자기관 수요, 장기채 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기지는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장증권을 발행해서 장기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미국에서도 이미 실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플랫 40이라는 40년 기한의 모기지가 출시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장기 모기지가 30년짜리인데 이마저도 연간 규모가 100억 원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채권도 장기물이 많아서 40-50년 모기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국채도 30년짜리 발행이 잘 안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시작으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만기 MBS만 발행해 왔는데 올해 30년 만기 MBS를 100억 원 발행을 했고요. 앞으로 정착되면 모기지론 만기를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자, 그러나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MBS 40년물에 대한 장기 투자 기관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또 40년 이상 모기지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주거 취약 계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임대주택 공급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모기지 정책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가격 3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2억 1천만 원 대출 LTV 70% 적용을 받았을 때 월 상환액이 70만 2천 원이었는데요. 현재 월 평균 71만 원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보다 저렴한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기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장기 모기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향 전환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 주택 구입을 도와주겠다는 건지 지금 사라는 건지 아니면 청약시장이 부족하니까 청약시장의 수요를 이쪽으로 돌려보겠다는 건지 그 의도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과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유튜브에 유명한 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영상 중에 걸스데이의 유라랑 미나라는 멤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이 유라의 발에 미나가 걸려가지고 화닥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유라의 춤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어. 하체는 춤을 추고 있는데 상체는 넘어지니까 걱정돼서 괜찮아요. 하체는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제목이 그 짤이 자본주의 하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춤을 추는데 위는 괜찮아 이러고 춤을 추고 있는 거지. 굉장히 유명한 짤이거든요. 이게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이게 대출은 막아야 되는데 40년 해줄까? 지금 LTV 자르고 DTI, DSR 등등 해가지고 다 자르고 지금 대출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40년 하면 결국 뭐냐면 똑같이 1억을 빌리는데 1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2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3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4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아예 100년 동안 나눠서 갚으세요? 당연히 같은 금액을 먼 기간 동안 나눠서 갚으려 하면 매달 납부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적으니까 적죠. 사실 차주들 입장에서는 만기를 길게 해주면 해줄수록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규모가 커질 수 있죠. 또는 그렇죠. 같은 금액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주니까 부담이 줄죠. 그래서 당연히 차주 입장에서 좀 더 많은 대출을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긴 한데 지금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심지어 신용대출 이런 것도 못하게 이거랑은 완전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체랑 거의 비슷한 얘기지. 이게 딱. 네. 근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소득 수준에 비해서 저는 주택 가격도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모기지
그러니까 논의는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 모레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 지금은 되게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뭐 당장 대출 규제 그러니까 어떤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도 하고 이런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40년 이걸 들이밀면서 이 돈 갖다 쓰세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저성장 주택가격도 안정세로 가는 시점이 오고 그런다고 하면 사실 임대주택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택을 소유해서 자기 집을 소유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내가 직접 소유권 얼마나 위대해요. 물건을 직접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엄청 좋은 거잖아. 또 좋은 거죠. 왜 국가가 세입자로 국민을 종속시켜서 임대주택 임차인을 국가의 꼬봉으로 만들어. 저는 네. 소유 중요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서도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참여자들 긴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MBS들을 발행을 해서 이런 상품이 나오면 할 수 있게끔 기관들에 이런 게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 그걸 갖다가 쓸지 안 쓸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자본주의 하체지만 길게 보면 논의는 해서 이렇게 좀 긴 안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논의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의미는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성장 국가로 가는 거야. 미국이나 해외의 어떤 국가들은 이제 있는데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렇게 정체된다고 보면 이런 상품들도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비슷한 약간 반대로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 영모기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 같은 거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뭐야?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 다 해지율이 엄청 높아. 왜냐면 주택연금 가입할 때 예상했던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 5억이었는데 지금 집값이 10억 된 거야. 그 5억 기준으로 해서 그거 나눠 착발을 해서 위약금 내고 갚고 그냥 해지해버리는 거야. 이제 지금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에 또 반대되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에 대한 흐름이긴 하지만 또 이거랑은 상관없네. 아무튼 그런 이슈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사실 미국하고 일본 예를 드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일종의 기축통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볼 때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이 정도 받쳐줘야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먼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들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집값은 올라가는데 돈 없는 사람들의 소외감 이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생각이지 않나? 아니, 이런 생각도 좀 들고. LTV 70%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무주택자는 가능한 게 있구나. 맞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기존 주택을 사는 건 가능한데. 뭐 여러 가지 당첨은 안 뭐 되든.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매수세를 죽이기 위해서 대출 조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이 매수세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또 역행하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그거예요. 저 그렇다고 합시다. 도대체 어느 주택을 어디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LTV를 70%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규 주택 아니라 재고 주택을 살 때도 네. 이런 걸 이제 주면 늘어나는데 사실 지금 시점 이런 어떤 폭발하는 이런 장에서는 도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준비는 해놨다가 나중에 써먹든가. 그러니까 막상 이제 유니콘처럼 되는 거지. 본 적이 없는 40년짜리 너 그거 들어봤어? 40년짜리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대. 근데 팔지는 못해. 약관상에 있는. 그렇지. 근데 경험상 또 그렇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40년짜리 풀어줘도 아무도 부동산을 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출 이거 제가 금리 좀 높은 거 쓰고 있었는데 높은 게 아니라 제가 받을 땐 최저금리였는데 금리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금리 갈아타게끔 뭐 상품들 줬었거든요. 저거 물론 지금 금리로 따지면 이제 다시
고정금리였어. 고정금리여서 지금 금리 따지면 이제 높아. 왜냐면 지금 금리가 하도 많이 빠져서.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나는 앞으로 매달 이 정도의 금액만 내면 앞으로 20년간 이 돈만 내면 이 집은 온전히 내 거가 된다. 어떤 이런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딱 100, 제가 원금이자 포함해서 130, 140 정도 내거든요. 그거 내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돈만 계속 내면서 이제 몇 년 냈더니 이제 그 화장실은 내 거. 자꾸 이제 조금 더 내면 주방에 요만큼은 내 거. 이제 이렇게 되는 은행과 이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쨌거나 굉장히 도움을 받는 수요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노력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기회가? 임대 말고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이 계약 만료 2달 전으로 앞당겨졌다는 소식입니다. 또 동시에 왜 나만 때려 임대인만 책짓지라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달 10일부터 시행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2월 10일 이후 맺는 새로운 전월세 계약부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서 당겨진다라는 얘기고요. 또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2달 전까지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내용 나왔었던 것들 중에 요약해보면 임대인 입장에서 참 의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와 4년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 개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해서 세부담 많이 늘어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등기를 추가기재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반면에 임차인한테는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계약갱신 거절한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주택에 임대차 정보 열람 가능하도록 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4.4%에서 2.5%로 인하시켰고요. 또 정부는 실거주 목적 매수인, 임대차법에 따른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11만 4천 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까지 해서 세입자는 엄청나게 보호를 하고 지켜주는 그런 정책의 기조인 반면 임대인과 집주인은 때려잡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묵시적 갱신이 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는데 또 내용이 좀 임대인에게 약간 유리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유리한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요번에 12월 이제 10일을 앞두고 나서 이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알고 넘어가면 될 문제지. 막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비판 고소. 네.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야. 임차인처럼 생겼잖아요. 임대인처럼 생기고. 그래서 진짜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네. 깜빡 잊고 아무 얘기 안 했어. 저도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뭐냐면 묵시적 갱신이잖아. 묵시적 갱신.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제 연장되는 그게 묵시적 갱신이잖아요. 근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나 계약갱신 안 할래요. 이제 요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있어요. 통보기한. 네, 통보기한. 그게 이제 계약 종료를 시점으로 해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6개월 계약 종료가 한 25일 남았어. 25일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한테 제가 저 이사 갈래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얌마 너 빨리 얘기해 줬어야지. 나는 세입자 어떻게 구해? 보증금 네. 어떻게 돌려줘? 나 구해줄 돈 없어.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묵시적 갱신이 저도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한이 2달 전으로 그렇죠. 늘어나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야 나는 너랑 재계약 안 할래 라고 하는 얘기를 원래는 한 달 전까지는 얘기했어야 되는 아니
저는 갑자기 이사 가라고 하면 제가 집을 어디서 구해요. 저도 집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 묵시적 갱신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기한은 결국 임대인 또는 임차인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서로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숙려기간? 그 기간을 좀 충분히 둔 거예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는 얘기해라. 이걸 한 달 더 늘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절대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행상으로도 보면 보통은 딱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한 3, 4개월 정도 남았을 때 보통은 다 명시적으로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아니면 뭐 내용 증명까지는 싸우지 않고 안 보내지만 또는 부동산 통해서 얘기를 하든 해서 조율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충된다. 그러니까 그 기한만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는 걸 임대인 입장에서든 임차인 입장에서든 인지하고 넘어가자. 그냥 그렇게. 그건 왜 늘렸을까요? 한 달이었는데 2달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좀 삐딱한 생각이긴 한데, 한 달 만에 세입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매물이 있다라는 것이 광고되는 시점이 한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2달로 늘려놓으면 시장에 전세 매물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내용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너무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임차인 보호 목적이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세입자들 이사 가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적어도 계약갱신 거절을 할 거면 일찍 해라.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된 어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또 실제 픽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또 상담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일선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담해 줄 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 혹시 또 상담 실수하셔가지고 나중에 난감한 일 생기실까봐 관련된 내용 Q&A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하나 좀 더 저도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의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개월로 늘어나잖아요. 계약 종료 시점 2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그 기간을 놓쳐서 예를 들어 한 달 남기고 나서 계약갱신 나 새로 세입자 구할래 나가요 얘기를 통보를 했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미 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계약이 됐으니까 저는 그냥 계속 살래요. 앞으로 2년 더 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잖아요. 임대인은 어떻게 번복을 못해요. 제 주장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기한이 한 달, 그러니까 2달 이내, 예를 들어서 제가 10일 앞두고 저 그냥 지금 나갈래요라고 만약에 임대인한테 얘기를 했어. 그럼 야 나는 갑자기 어떻게 임차인을 구하냐? 나는 보증금 못 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럼 똑같이 2년을 제가 의무적으로 더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그때 기준으로 인해서 90일, 3개월 안에 보증금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임대인, 임차인이 달라요. 임차인이 좀 유리해. 임대인은 그럼 3개월 안에 빨리 다른 세입자를 만들어서 보증금을 받든 뭐라든 해서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번 바뀌는 내용이 그렇게 좀 적용되는 게 다르다. 이게 바뀐 내용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에 따른 법리 효과지. 그거는 원래 계속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건 이게 1개월이 2개월로 바뀐 그렇죠. 거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뛰는 집값, 나는 중개보수, 너 직거래할래요?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또 시장의 도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비싼 중개수수료도 선택지가 없다. 우회거래 늘어날수록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 직거래 해보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크게 줄었다. 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30대 후반엔 A씨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개보수를 뭐 조금 주고 뭐 했다. 뭐 대서를 맡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매매가과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중개보수가 덩달아 불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직거래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거래가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편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조율하면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인을 날인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처 중개사의 개입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 이전 등기를 맡기는 변무사에게 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신고 등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세계약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은행 대출 시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서 부동산 직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불법이다라는 얘기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가능하죠. 대서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아,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대서다라는 단어 표현은 일반인이 쓰는 거고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법적 요건을 다 갖춰서 써야 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만 썼다라고 해도 장소 대여에 대해서 중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서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쓴다라고 하면 법적 요건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될 모든 의무를 다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사고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소에서 그냥 써달라고 해서 써주기만 써주고 중개업소 직인 안 넣어서 썼는데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 중개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랬더니 그 중개업소 찾아와서 여기서 중개업소에서 썼는데 니네 중개사 책임져. 근데 니들이 다 니들이 계약 조건 다 맞춰 써달라고 해서 써주기만 한 거 아니냐. 뭔 개소리야. 여기서 썼으니까 중개업자 니 책임이다라고 해서 중개업자가 다 뒤집어 쓴 절반. 절반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개업소에서 쓰면 그렇게 다 문제가 무조건 중개업자 책임이 발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중개업자가 그럼 중개업소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써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중개사가 있어서 안 돼. 그렇죠. 중개업소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딴 데 가서 자기가 안 썼다고 대서해줘도 본인들이 중개업자가 여기 와서 썼다. 중개업소 책임이나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판례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네. 많아. 그쵸. 네. 이거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는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따리도 내놔라. 네, 이것도 저것도 다 내놔라.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커뮤니티 운영자고 집을 구하는 사람, 집을 팔거나 임대를 놀려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 많이 보이잖아. 네. 그럼 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거 딱 중앙에 서가지고 플랫폼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가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물건을 니들끼리 서로 매칭을 해. 난 그럼 거기 중간에 껴서 나한테 요구를 하면 이제 내가 대서료만 먹고 계약서만 써줄게.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업한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제재 처분한 회원 중에 하나가 자기 부동산인데 네. 직거래 계약서 써준다. 수수료 최소한 받고 써줄 테니까 네.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걸 갖다 오픈 카톡방을 홍보를 하고 이 카톡방에 와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가서 계약서 써주겠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자기가 공인중개사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바로 제 눈에 띄길래 제가 제재 처분을 해버렸는데 그런 모델을 내가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벌써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지. 한 10년 전에 생각을 해봤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약서만 써주고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겠네. 맞아. 근데 잘 벌 수가 없어. 왜 잘 벌 수가 없냐면 제가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방에 가는 분들을 좀 봐왔잖아요. 이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면 비싸다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직장인 월급들 이런 거 생각하면 높지. 그렇지. 비싸다면 비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엄청 모아봐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되게 작은 금액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중개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일은 제한적인데 그거 그렇게 쓰다가 하나 빵꾸 나잖아요. 그러면 50개 계약 쓴 거를 다 50개, 100개 쓴 계약서 그럼. 쓴 거의 비용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부동산 쪽은 진짜 사기꾼들이 많아. 맞아.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거가 뭐냐면
매도자가 이게 진짜 매도인인지 진성 매도인인지, 왜냐하면 사기 위조된 건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매물을 접수할 때부터 계속 이력하는 관계에서 계속 매도인과 물건 컨택, 이 사람이 진성 매도인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이거 하자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면 안 건드리잖아요. 중개업 이거 계약 이거 중개했다가는 100% 이거 나한테 문제 생긴다.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나름 중개업 분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도 사기, 왜냐하면 이 사기라고 하는 거는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덤비면 다 그런 부분들을 갖춰 갖고 와서 깜짝 못하게 속게끔 만들어 갖고 오기 때문에 중개사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피해 도망을 못 가. 근데 야 이렇게 와서 저 부동산 놈은 보니까 가서 계약서만 써주는 놈이네 하면 100% 타겟이 되지. 그래서 그 사기,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가 바로 이게 문제다라는 게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뒤늦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그래서, 야, 이거는 앞으로 벌고 뒤로 망하는, 망하는 사례. 그러니까 50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박살나는 구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런 거 알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할 수가 없겠다. 그게 가능한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에스크로 서비스인데, 맞아요. 제대로 된 에스크로 서비스가 없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개런티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등기가 공신력도 없어. 맞아.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에 있는 내용이 다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등기는 소유권 만들어 놓고 작업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지. 또 우리나라는 실무적으로 보면 명의신탁도 엄청 많아요. 이름은 강영훈인데 실제 강영훈 집이 아닌 것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갖다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진성 명인이 와서 명의신탁 소속 뭐 이런 것들 법률적으로 얽혀가지고 문제 생기고 하면 그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직거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인중개사의 멱살을 끌어잡기 위해서 또 중개업소를 끼고 거래를 하는 게 조금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개업자가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중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함정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직거래가 더 무서운 게 이 중개업자들도 하도 허들이 많아가지고 규제가 많고 이걸 사고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렇죠. 실수해서 사실 맞아요.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거래 제한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조합원지 양도 제한되거나 물건을 샀는데 분양 자격이 없다거나 엄청 사고나 그냥 단순히 부동산을 산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컨설팅 단계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경험이 그걸 뭐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물론 이 직거래도 충분히 직거래 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측면에서는 제가 좀 마음은 더 열려 있는 편이에요. 좀 사실 이제 열려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직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위험성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잘 대비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하시는 게 맞겠다. 네,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괜히 수수료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중개업자, 직거래 하시는 중개업자분들, 대서해드리는 중개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말씀 아까 드렸지만 대서료 조금 받았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면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내용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절대적 금액은 크죠. 네, 절대적 금액은 크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상대적 금액, 다시 얘기하면 중개 보수는 상대적이잖아요. 비율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 금액으로 따지자면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장님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가입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이 전 재산을 놓고 비교해 볼 때 보험료가 그렇게 큰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관련돼서 직거래에서 사건 사고 생긴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마치 그거 비슷하죠. 중고나라에서 직거래하고 나서 사건 사고 생기는 거 못지않게 부동산은 정말 인생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선순위 임대차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안 알려준다든지, 그다음에 등기에 대한 공신력 문제 있는 부분들 때문에 뭐 등기부 등본을 뭐
잘못한다든지 뭐 만드는 거죠 임의로 이런 식의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인다든지 이런 식의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이외에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복등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또 사기꾼의 양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이 중개업자 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중개업자 낀 사고도 많지. 근데 수수료 얼마 벌자고 몇 천만 원, 뭐 몇 억대의 손해배상을 할 생각으로 그런 어거지 계약을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자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성 있어 보이는 거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예 손 안 대고 아예 안 돼. 자기는 자기 아는 범위만, 그리고 중개업소 가서 얘기해 보면 자기 아는 분야만 보통 그게 딱 성향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 재개발하는 분은 재개발만 하고 그렇지. 그 동네 잘할 것 같은데 아파트 부동산에서 재개발 우리는 안 해요. 이런 데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일종의 걸음망, 완벽하지는 않지만 듬성듬성한 걸음망 역할들은 해주기는 한다. 네. 너무 복잡해서 사실 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심한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더 어떤 그런 조언을 하거나 하나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5번째 이야기입니다. 70건 몰린 공공재개발 사업 탄력받나? 이달 1차 후보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일부 지역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내년 3월에 추가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10여 곳을 선정할 전망인데요. 규모 및 변동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인근 부동산 이미 들썩들썩 거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뭐 별별 수다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던 주제인데요.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공공재개발에 대한 간단한 정리부터 시작해드리도록 할게요. 공공재개발은요, LH나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까지 받은 시범사업지 공모에 무려 70곳이나 신청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업지가 몰려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의 1차 대상지가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낸다고 해요. 정부는 최종 10곳을 선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존 정비구역 신청지였던 14곳,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북 1구역, 뭐 흑석 2구역 같은 곳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일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정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8.4 공급 대책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 중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있었고 공공재건축은 나가리 됐고요. 공공재개발 부분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전문가잖아. 자, 공공재개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자, 이 기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오케이.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공공재개발이 보세요. 최종 10여 곳 정도 선정 전망이래요. 근데 신청은 70곳 정도가 몰렸대. 그게 뭐예요? 7분의 1이야. 나머지 60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진짜 10개밖에 안 하면. 그리고 10개를 한다고 따지면 한 단지당 1000세대 짓는다고 하면 10,000세대 정도 짓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10,000개 정도 나오는 거야. 조합원 거 포함해서. 네. 뭐 플러스 10,000세대인데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임대분이 더 늘어나면 거기다 조금 플러스 알파 한 20-30% 더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이제 요게 시작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속 가동할 거냐. 이제 사실 그게 변수입니다. 이 시범이긴 하지만 그 다음은 앞으로 2차, 3차를 어떻게 할 거냐를 어떻게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핵심이고, 네. 뭐 뒷부분에서 이제 다음 기사에 얘기할 LH의 변창흠
사장님이 요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으로 오셨잖아요. 오실 거죠. 네, 오실 거잖아요. 청문회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면 뭐 그 공공재개발 통해서 도심지 공급 뭐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얼핏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 요거 공공재개발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엄청 요새 빌라 다세대 매매 많이 됐다는 게 사실 상당 부분은 이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들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떨어지고 나면 이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 때문에 들썩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 카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추가로 공공재개발을 어디까지 할 거냐. 제가 이게 과거의 반복이에요. 서울시가 2002년에 시범 뉴타운, 2003년에 2차 뉴타운, 그렇죠? 2005년에 3차 뉴타운 그렇죠. 지정하면서 계속 넣었어. 우리 뉴타운 해주세요. 뉴타운 해주세요 했는데 계속 떨어진 데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계속 될 거야. 이번엔 되겠지. 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안 된 곳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지역의 부침들을 이제 봐왔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나면 싸해. 진짜 이 부동산 가문 사장님이랑 얼굴도 한번 보기 힘들고 얘기 한번 하기도 힘들었는데 딱 가고 나면 문도 닫고 그 경험이 또 이제 이번에 반복될 것 같은데 지금 막 느껴지는 에너지들이 그러다 또 다시 되면 이번엔 되지 않겠냐 으쌰으쌰하고 이제 앞으로 이 서울 도심지의 재개발에서는 그 흐름들이 있을 것 같고 결국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까지는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떤 큰 흐름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 공공재개발을 앞으로 막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발언 나오면 또 이제 막 이제 썩음썩음한 동네들은 다 빌라들까지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2006, 7, 8, 9년에 서울이 어게인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안 올랐던 빌라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난장판 되는 그런 사건의 반복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걸 아는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 되게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 공공재개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막 이게 기사들 요새 기사거리 요새 이 경제신문도 엄청 많이 늘었고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재생산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엄청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야 빌라 재개발도 난린데 니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이러면서 엄청 또 할 거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더 이상의 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구역 지정은 없어. 뭐 지금 이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분께서 하신 얘기로는 공급 시그널을 도심지 내에 주는 걸로 해서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싸, 이제 또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난리 나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어떤 서울시 도심의 부동산 패러다임, 키워드 중에서는 이 공공재개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머지 두 번째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과연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예요.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 저는 공공재개발에 계속 물음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재개발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열의를 갖고 난리가 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동아줄이기 때문이에요. 서울시가 이제까지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도시재생, 기존의 정비사업을 억제하고 도시 재생 형태의 그러니까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살리는 형태의 어떤 도시 개선, 도시 재생, 네, 도시 재생, 주택을 정비하는 어떤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 응축되어 있었던 에너지가 지금 막 불출하고 있는 거죠. 아, 재개발 안 돼? 해제됐었는데 공공재개발은 가능해? 그럼 우리 공공재개발이라도 해서 옆에 그때 재개발 우리처럼 해제 안 한 지역들은 집값이 지금 15억, 13억이 됐는데 우리도 재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의 어떤 단꿀을 누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를 지금 막 용손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동아줄이야 지금은. 근데 뭐가 지금 변수냐면
서울시의회에서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이 요건? 왜 이렇게 강하냐? 왜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 안 해? 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라고 해놨는데 이거 왜 유명무실해? 왜 사문화 시켰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거 좀 다시 그럼 손보겠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제가 이거 벌써 별별 수다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내년 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주 큰 어떤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서울시장이 되실 분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도시정비 정책, 주택 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라는 건요, 계속 바뀌어왔어요. 높은 적도 있었고, 낮은 적도 있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뉴타운법. 예, 그 법에 보면, 뉴타운 지정하면, 그 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화에서 재개발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국토부 생각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지금 어쨌거나 서울시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봄에 이제 새 시장님이 나오고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이끌어갈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가 앞으로 뉴타운 다시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도 다시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주택 재개발도 다시 정상화해서 노후 열악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짓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만약 서울시장이 됐어.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이냐 아니면 재개발이냐 두 개의 카드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의 기로가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누가 공공재개발을 지어? 주민들이면 그냥 재개발 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카드가 쥐어진다고 하면 공공재개발은 물음표가 될 수 있어요.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 물량을 끼고서 어떻게 좀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임대 물건들을 확보하겠다 이런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끼고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건 일단 임대아파트를 배제하고요. 300%로 지을 수 있는 데를 500%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거 여건은 열악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2009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역세권 시프트 그 당시에도 지금 개념은 똑같아요. 역 주변에 용적률 높여가지고 임대 아파트 많이 져서 그거 SH 서울시가 갖고 와가지고 임대를 공급하겠다. 뉴타운, 뭐 부가의 뉴타운, 흑성 뉴타운 이런 데다도 다 니네 이거 줄 테니까 빨리 해봐라 했는데 주민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결국 반복이야. 주민들한테 너네 할래 말래 하면 주민들은 잘 안 받아. 그 용적률 받아서 우리 추가 부담금 5천만 원 줄어드는 건 좋은데 그 5천만 원 받아먹고 앞으로 30년, 40년 빽빽하게 살아야 되는데 야, 그 돈 그 뭐 달콤하니 안 해. 이렇게 다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카드가 쥐어지는 순간 동아줄이 2개가 되는 순간 주민들은 더 나은 동아줄을 지려고 할 거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변수예요. 그래서 요 지금 이 공공재개발 관련돼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강 소장님이 당장 시범사업지 지정부터 10년 뒤 얘기까지 지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가. 그랬더니 야 우리도 아파트 질 거야. 재개발 가격도 많이 올라가죠. 야 근데 우리는 재개발도 아니고 해서 안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집값 올라가려면 공공재개발밖에 없어 지금은. 그래서 일종의 뚜껑 덮여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소장님 얘기처럼 지정이 되면 다행인데 지정이 또 안 되게 되면 실제로 안 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 되게 느슨하게 생각하는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만만치 않아요. 공공재개발에 조금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재개발 구역 지정은 어렵습니다. 이게 막 당장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돼도 추진지체 간의 갈등도 되게 심하고 그렇죠. 예, 이 갈등이 끝까지 가. 그 갈등 얘기는 5년 뒤에 얘기해 지금. 5년? 5년 뒤에 되겠어? 빨라야. 네, 빨라야. 말 잘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그냥 공급 시그널? 아이고 20년씩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관이 개입하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관이 개입한다고 했더니 시뮬레이션 계단기 두들겨 보니까 야, 답 없더라 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공급 대책이라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하긴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좀 해보시고 하신 거 맞는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마치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10군데 지역해서 만 세대인데 조합원 물량 빼고 나면 실제 공급하는 세대수는 얼마 안 돼서 과연 공급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좀 시장에 영향력을 가져올까?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회의적이에요. 네. 이게 보면 그래요. 10개면 봐봐. 그러니까 뉴타운 10개면 많아요. 뉴타운은 광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뉴타운 하나가 기본적으로 만 세대, 많은 데는 2만 세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10개면 20만 그렇잖아요. 물론 중간에 그거 빼면 20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근데 네. 뉴타운 10개가 아니라 재개발 구역 10개면 뭐 500세대짜리 단지도 있고 좀 뉴타운 커봐야 2개? 많아봐야? 많아봐야? 네. 네. 그런 그 정도니까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요게 이 판이 또 이제 이어지는구나. 이 떨어지는 데들이 그러니까 사실 되는 데들은 이제 쾌재를 부르면서 날아갈 거고 이제 또 물론 이제 거래 제한들은 있을 거예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어떤 투기 방지책을 넣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막 토지거래 허가 제한까지도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은 있었던 있었죠. 거니까.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또 내년에 별별 수다에서 이제 해볼 만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뜨거운 핫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4개 부처의 개각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결국 교체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LH 사장님을 지정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창흠 내정자는요, 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셨고, SH 사장도 하셨고, 국가균형발전위원도 지냈고, 뭐 삼선위원이었고, 뭐 어쩌고, 삼선위원은 캔슬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셨고, 현재는 LH공사 사장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이번에 좀 국토교통부 장관 바뀌면 정책도 좀 바뀔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기사들이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집값 상승은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이다 라는 얘기.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국회의원님이시죠. 변창흠은 김현미보다 더하다. 부동산 정책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서울 집값 안정세였다며 투기 때문에 폭증했다. 누군가 불안 심리를 형성했는데 온라인 사이트, 강좌, 동호회가 그 핵심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되면 원가가 올라서 집값이 상승할 거다. 주담대로 이미 지은 집 사고 팔다가 집값 거품 생긴 거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했었다라는 과거의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한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쭉 나오니까 나중에 올라간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택 공급만 하면 가격이 하향할 것이다 라는 것은 환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감면 조항은 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번에 좀 바뀔까? 라는 기대가 거의 뭐 산산조각 부서지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기사 보고 어떠셨어요? 우리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창흠 교수님은 제가 이름을 꽤 오래전에 들었어요. 대략 한 2010년 전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시기 전이죠. 이분 사무실이 아마 용산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 예전에.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름을 안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분이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지금 직면한 문제의 어떤 주범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실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얘기 몇 번 했었지만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된 원인이 박원순 시장의 어떤 도시 정비 정책에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가만히 냅뒀으면 갈 수 있었을 수많은 재개발 구역들을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들을 절반 이상 해제시켰고, 맞아요. 그 물량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지금 뭐 계속 시장에서 얘기하는 공급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지금 뭐 재개발 공급이라고 하겠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 공급이 다 끊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재건축 공급 끊기고. 근데 그럼 그 박원순 시장의 도시 재생 정책, 그 당시에 2009년 10년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의 주택은 이런 재개발 전면 철거 중심의 원주민들이 떠나가는 그런 주택 이런 거 정비 말고 뭐 두꺼비 하우징, 난 두꺼비 하우징이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두꺼비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포의 뭐 성미산말 이런 사례들을 갖고 오면서 도시 재생, 그래서 같이 주민들 공동체 이런 주택으로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갖고 왔거든요. 그 시절에 이게 서울시 무슨 연구원인가 그러실 거예요. 거기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이 시장 후보하고 할 때 이 주택 정책 관련해서 싱크탱크로 네. 이 분이 변창흠 교수님이 당시에 계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님의 도시 재생 정책, 도시 정비 정책의 뼈대를 거의 이 변창흠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재개발 정비구역들 많이 해제하고,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쪽으로 가고 하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이 이제 국토부 장관 내정자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SH를 거쳐서 LH를 거쳐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오신 거죠. 어떻게 앞으로 될까? 지금 이분이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나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하신 말씀들은 아니고, 그렇죠. 2018년에 했던 얘기, 2019년에 했던 얘기가 지금 조명이 되는 거예요. 네. 부동산 가격은 온라인을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집값 더 올라야 됩니다. 막 자꾸 사람들 얘기하고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다. 더 오를 겁니다. 이런 자체가 투기를 부추기는 게 문제다. 부동산 강좌, 여기 사세요. 무조건 오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모두가 삽시다. 이런 강좌들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있는 거다.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다. 결국 뭐냐면 이런 투기를 조장하는 수요가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이다. 네. 이게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걸 갖다가 막아야 된다. 제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익힐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좀 이건 약간 그랬는데, 주택 공급만 하면 가격이 하향하리라는 건 환상. 그러니까 주택 공급 많이 해봐야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 공급을 안 해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제 주택 정책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시장의 평가 그거죠. 김현미 장관님도 그랬는데 새로 오신 분은 더 한 분이 왔다라는 평가가 당장 나오고, 사실 저 어제 2시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전날 2시에 엠바고라고 해서 한 30분 전에 돌아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변창흠 교수님 얘기 딱 나오는 거 보고, 와, 다시 보니 선년에 말 그대로 구관이 명관이네. 더 한 분이 오시네. 야,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좀 뭐 그러네요. 웃을 수가 없어. 그봐, 잠 못 잔다니까. 사실 막 오늘 이제 하셨던 말씀들이 언론에 회자가 되면서 많이 본 기사 막 1, 2등이에요. 되면서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문제. 커뮤니티 조심해야겠는데 너 엄청 날라와 지금. 그래서 무서워. 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됐든 무슨 뭐 특강이 됐든 무슨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가
여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불안심리 때문이다. 실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보다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근거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불안한 심정에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막아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하겠다라는 건 안 하고 그거 생각이 잘못된 거야. 주택 공급은 충분해. 라고 했던 생각 자체가 오히려 똑같은 발상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제가 들어요. 생각할 때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불안, 실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우리 별별수다 1, 2년 전에 했을 때는 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 부족하다라는 얘기에 별로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느 시절보다 재개발로 신규 공급되는 분양 물량도 많았고 맞았지. 그리고 재건축으로 강남에 저는 지난 3, 4년간 제가 서초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퇴원하고 나서 가장 많은 신규 분양 물량을 지난 몇 년간 봤어요. 실제로 강남에 새 아파트 공급도 많았어요. 적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맞아. 근데 왜 그럼 지금 국민들은 저도 지금은 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느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재고주택 매물 공급이 부족하다니까요. 재고주택 매물을 없애버린 게 정부가 24번 동안 내놓은 정책의 힘이에요. 정책들의 부작용이 재고주택의 매물들을 다 잠궜어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으로 환수해서 감면조항을 정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을 더 악독하게 걷어서 부동산 시장을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그 세금 정책이 매물을 날렸다니까요. 없앴다니까요. 더 옥조이게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결국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찬바람을 거센 바람을 계속 불어서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는 추운 바람이 세니까 옷을 더 꽉 붙들어서 움츠리고 옷을 안 벗겨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딱 그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지금은 저도 아무튼 매물이 지금 부족할 거다. 그렇죠.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부족한 국면으로 가고 있고 왜냐하면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사실은 가고 있던 물량들도 멈춰 서고 있기 때문에 예. 해제도 됐고 그 이후에도 해제된 곳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나올 만한 물량들도 많이 잠겼고 지금 계속 이 어떤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이 어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당장 보세요. 올해 지금 가을 이후에 분양 청약할 단지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2021년 없어요. 네,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입주 물량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도래해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뭉쳐있던 애들이 나오면서 조금 반전 2023년, 24년 이후에는 조금 다른 국면이 오긴 합니다만 당장 1, 2년은 가뭄이죠. 네. 뭐 재고주택 매물이든 입주 물량이든 공급이든 가뭄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 토론회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 뵀어요. 토론회 나오시는 우리 교수님 모습을 처음 뵀었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생각들, 의구심들이 좀 들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청문회 때 또 나오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겠잖아요.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청와대에 계셨다가 지금은 어디 가 계시나? 교수님은 가 계시나? 김수현 실장님, 정책실장, 전 정책실장님의 어떻게 보면 판박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가치관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좀 다를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결국은 이제까지는 김수현 실장님은 사실 국토부 장관으로도 안 오고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전창흠 교수를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 앉혔다는 거는 결국 지금 이제까지 막 그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이 경질이 아니라 성과를 냈다. 그런 평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교체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의중으로서 이 내각을 바꾸면서 이제 새 신임 장관을 내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지금 정부는 어떤 이 기조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가려고 하는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뼈대에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어떤 그 의지가 어떤 그 흐름을 궤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쓰셨던 책을 한번 다시 보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의 향방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제가 딱 정권 바뀌고 나서 책을 읽어보고 그렇구나 했는데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면서 리마인드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같은 일종의 뭐 부동산 유튜버들이 뭐 복잡한 정치제 셈법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에 바뀌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는 거, 청문회 때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거는 이러다가 뭐 또 통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그거는 뭐 심해지는 거 아닐까가 아니라 심해질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지금 그걸 위한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지금 공포는 안 했지만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요, 1차적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공포 때? 네. 1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유튜버들에 대해서 그때 그거? 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걸로. 이득을 취하거나 뭐 한 경우만 제재한다 이런 내용들 그럼 포함된 아니요, 그것도 상관없는 걸로. 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만 아니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요. 뭐 사실 더 나아가서 다시 또 칼을 뽑아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좀 되긴 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잡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따뜻한 바람이 좀 불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은 답답합니다. 아무튼 별별수다 함께 하시면서 과연 우리 병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내정자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청문회 하면 말말말해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까지는 뭐 지난 행적을 토대로 해서 뭐 이렇지 않을까를 얘기한 거라고 하면 그렇지.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그런 건전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보통 뭐 청문회 가면 무슨 뭐 했냐, 청문회 보면 너 집 어디 갖고 있냐. 좀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청문회 내용이. 그러니까.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춥고요. 요새 독감 걸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또 코로나 유행 때문에 다들 굉장히 좀 위축되고 600명 넘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무탈하시게 이번 위기 잘 또 슬기롭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